안녕하세요 여러분, 승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됐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차기 대통령이 이제 되면서 이제 금융시장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증시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근데 물론 장 막판에 좀 되돌리긴 했습니다만, 미국 증시는 아주 강한 불꽃을 내뿜고 있습니다. S&P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2% 상승하고 있고, 나스닥 100 선물 같은 경우에도 한 1.6%, 장중에는 1.9%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좀 제일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하면 아무래도 비트코인 쪽이겠죠. 코인 쪽이 아무래도 트럼프가 계속 우호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의 8%, 7% 부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이 결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중요했던 부분은 이 국채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쪽 같은 경우 보시면은 거의 장기 단기 할 거 없이 초단기를 제외하고 나서 2년도 10bp 0.1%고요. 30년 22bp 정도 아주 크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채 발행 계획하고도 연관이 되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재정 정책이 확대되는 그런 영향 때문이기도 할 텐데요. 그래서 또 공교롭게도 오늘 또 이제 1분기 QRA까지 같이 지난주에 발표된 것까지 한번 같이 보면서 오늘 방송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선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일단 트럼프가 이미 당선이 됐고요. 270이 넘어가면은 이제 승리하는데 277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했던 부분에서 다 트럼프가 승리를 하면서 이 네바다,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힐러리가 아니지, 해리스가 이기긴 했습니다만, 이제 위스콘신, 그리고 이제 미시건, 그리고 이제 펜실베니아, 그리고 이제 또 경합주였던 곳가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조지아, 이런 지역들이 여기 이제 미네소타 빼고는 전부 다 승리를 가져가게 되면서 이제 트럼프가 이기게 됐었고, 원래 이 경합지를 제외하고 나서도 원래 트럼프 쪽이 한 열 몇 표 정도 이제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예상되는 결과였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조금 생각보다 더 크게 이겼을 뿐이지 사실 승리의 확률은 조금 트럼프 쪽에 더 높은 확률이 원래부터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좀 보수적인 이 남쪽 지역들이 중심으로 해서 일단 이번에 공화당이 좀 승리를 하게 됐고, 상하원 보시면은 상원 같은 경우도 원래 공화당이 이길 게 여기는 좀 뻔했었지만 생각보다도 이제 빠르게 50일을 먼저 넘어가면서 이제 과석을 차지했고요. 하원까지도 지금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레드 수입이 될 확률이 높다. 이제 대통령부터 해서 상하원이 다 지금 공화당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국채 발행이 또 중요하게 된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1분기, 내년도 1분기가 이제 국채 발행 계획이 나왔고, 올해 4Q 거도 약간 수정이 됐습니다. 살짝 수정이 된 부분은 이제 올해 4Q 단기 국채가 한 200억 달러 정도는 감소를 하면서 원래는 5,660이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한 200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었고요. 근데 1분기가 결국 중요하겠죠. 여기는 크게 의미 없는 숫자여서 1분기 보시면은 단기 국채가 3,740억 달러 정도, 장기 국채가 4,500억 달러 정도 되면서 토탈 합산으로는 8,230억 달러. 근데 이걸 QT 제외액으로 봤을 때는 7,480억 달러. 상당히 이제 큰 금액을 찍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거죠. 매번 얘기를 드리다시피 지금 RRP가 1,555억 달러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다 단기 국채를 이 RRP에서 메꿔 줬지만, 이 단기 국채를 이제 전부 다 메꾸기도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됐고,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장기 국채 비중이 이제 점점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결국 오늘 국채 금리가 튀는 것도 있고, 물론 이제 오늘 국채 튀는 거는 트럼프가 되면서 이제 재정 적자 비중이 더 커질 거다, 이제 이런 예측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누가 됐든 간에 사실 이 국채 발행 부담은 민주당의 스토리로 갔어도 사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왜냐면 QT 제외한 발행액으로 봐도 GDP의 6.4%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게 지속 가능한 수치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결국 국고 발행 부담으로 이어지고, 트럼프가 이기기 전에도 지금 53bp가 튀어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금융시장은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럼에도 이제
증시는 올랐을까?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거죠. 어찌됐던 간에 돈을 풀게 되면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는 이제 코로나 때도 똑같은 거죠. 코로나 때도 재정정책을 이때 엄청 많이 썼잖아요. 이제 요 21년도, 20년도 때 보시면은 국채를 엄청 많이 찍었죠. GDP의 9%. 이때는 뭐 장기 국채는 7.4, 단기는 오히려 줄면서 2.3밖에 안 찍었지만 엄청 이때 많이 찍었단 말이죠. 이제 근데 이제 이것도 QT를 제외한 발행액으로 제가 봐서 그렇지 QT를 포함한 발행액으로는 GDP의 20%, GDP의 6.4%, 5.7% 어마어마한 양을 찍어댔습니다. 그 부분이 결국 인플레이션을 만들면서 사실 주가는 어찌됐든 간에 인플레이션에 좋은 거거든요. 명목이잖아요, 명목. 둘 다 명목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딱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이렇게 생각해보죠. 삼전이 뭐 5만 원이라고 쳐요. 근데 물가가 올라가지고 그냥 삼전이 10만 원이 됐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뭐 그냥 5만 원짜리 식당이라고 생각해보죠. 5만 원짜리 식당이 하나 있었는데 이 물가가 올라서 식당 물가도 10만 원이 됐어요. 그럼 사실 3전은 올랐지만 이 3전을 갖고 있는 실질 가치는 동일합니다. 사실. 하지만 주가는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20년부터 최근까지의 상황은 재정정책을 쓰면서 약간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구매력 자체가 그렇게 늘진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물건 가격도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럼에도 투자를 했어야 되는 거는 하나의 이유가 있죠. 임금은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 5만 원짜리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됐든 물론 이게 미국 주식이라고 치죠.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고 칩시다. 이제 3전은 빠졌으니까 애플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5만 원에서 뭐 5달러에서 10달러로 갔다고 칩시다. 이제 2배가 올랐죠. 근데 그렇다고 치는데 근데 물건 가격도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뭐 그냥 뭐 간식 가격이 5달러에서 10달러로 갔다. 뭐 또 그래서 뭐 사실 가격은 똑같지만 임금 자체가 뭐 시간당 임금이 예를 들어서 근데 시간당 임금은 예를 들어서 4달러에서 뭐 한 6달러 이렇게밖에 증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투자도 안 했으면은 사실 이 물가를 따라가지는 못했지만 뭐 어떤 거든 실물 자산을 들고 있었으면은 사실 물가는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상승장이었습니다. 이번에 상승장 같은 경우가. 그래서 사실 근로자들이 좀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인플레이션 해지가 안 되는 자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래서 뭐 사실 금이 많이 올라갔던 거고요. 금이 인플레이션 해지가 가장 큰 되는 자산이니까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우리의 그냥 실질,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인플레이션이지만 이 금융 인플레이션이 사실 조금은 더 강했던 이번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국채 발행을 더 이상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RRP가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1Q, QRA를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뭐 그 김에 그냥 요거 먼저 다 살펴보죠. 그래서 BDI 같은 경우 살펴보시면 살짝 좀 반등하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SCFI는 조금 약간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도 이 조정 기준금리를 치고 다시 좀 금리가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순유동성 같은 경우에도 연준에 계속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이 순유동성이 감소하며도 증가가 될 수는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 대비 움직였던 거 살펴보면 지급준비금 한 68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고요. 이제 TGA 같은 경우 52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고 RRP 416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고 온 RRP가 좀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715억 달러 정도 RRP가 좀 급격하게 감소가 됐던 부분이 있고요. 근데 아마 이제 월말에여서 더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연준 순유동성은 QT 효과에 비례해서 이제 159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온 RRP가 거의 고갈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더 이상 단기 국채를 찍기가 어려워져서 장기 국채를 찍는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뭐 매번 얘기를 드리다시피 이제 뭐 양적 완화 같은 경우는 안 된다. 이제 RRP 때문에 또 안 된다라고 뭐 얘기를 반복해서 뭐 오늘은 얘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뭐 급고금리 튀니까 뭐 다들 이제 뭐 양적 완화 해야 된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뭐 불가능한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사실. 그러니까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닌데 양적 완화를 하면
단기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C 물가 보면은 PC 물가도 뭐 오르진 않았지만 빠지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어 PC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좀 약간 위험 요인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통화량 대비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아주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뭐 GDP 대비해서 이 정부 부채도 상당히 고평가인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M2 대비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매번 얘기를 드리는 이 SFR에서 이제 EFFR를 빼는 금리 차이도 계속해서 플러스 영역입니다. 물론 월말이어서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국채를 담보로 하는 금리와 은행채 그냥 은행 간의 이제 신용 거래여서 은행 신용이 당연히 정부보다 열이하니까 이 금리가 더 높으면 당연히 마이너스로 가야 되는데 계속 이때부터 플러스로 간다는 것 자체가 지금 프라임 딜러 이제 국채 시장의 프라임 딜러들의 돈이 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 금융시장 유동성이 점점 사실 고갈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연준 총자산 대비 GDP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감소가 돼야 됩니다. 이게 결국은 20까지 요게 줄어야 되는데 뭐 매번 말씀드리다시피 요때까지 좀 쉽게 줄었던 거는 RRP 때문에 쉽게 줄었던 거고요. 이제 지준이 결국은 줄어들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제 내려오는 게 좀 고난의 길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결국 그리고 인하도 효과가 없는 게 금리 인하가 이때부터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가 사실 효과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금리 인하를 왜 할까라고 했을 때 물론 이자 부담이 영향도 주지만 자산 가격을 올려주는 거는 이자 부담이 줄어서가 아니라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대출이 늘어나거든요. 이게 그럼 이제 그 대출이 자산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시중의 유동성이 풀리면서요. 그러니까 결국 레버리지 효과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그래서 이제 자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이런 사이클을 가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지금 예대율이 다 찼거든요. 그러니까 다 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결국 대출금 예금이잖아요. 이건 물론 이 예금에다가 이제 은행채까지 더해지는 건데 여기서 결국 대출을 늘리려고 하면은 이게 다 찼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100%까지 다 찼다. 근데 100%까지는 다 못 차죠. 왜냐면 현금 있어야 되니까 이게 다 찬 상황에서 결국 얘를 늘려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더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 늘리려고 하면 이제 QE를 해야 되거든요. QE 양적 완화를 해야 되는데 양적 완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방법이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예금이 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런 시점들에서는 금리를 내리면 그냥 예금이 더 들어오니까 예금이 더 들어오지 않더라도 사실 예대율이 낮으니까 그냥 그 상황에서 그냥 대출을 더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예대율이 다 찬 상황에서 대출이 못 나가잖아요. 그럼 예금을 더 받아야 되는데 총 예금이 더 늘어날 수가 없거든요. 예금이 돈 들어올 게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방법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IMF 때 했었던 방법은 그냥 금리를 높여버렸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예대율이 낮을 때여서 가능했었는데 왜냐면 예대율이 낮을 때니까 그럼 예금이 더 끌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금리가 높으니까 그럼 은행 예금 가입해야지 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때 사실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예금을 가입 안 하고 주식을 했으면 훨씬 더 크게 벌었겠지만 대다수 사람들 그 금리 높네? 그러니까 이제 은행으로 안전한 은행으로 가야지 해서 막 19% 되던 시절이죠. 은행으로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돈을 받으면 무슨 짓을 할까요? 그럼 대출이 나가죠. 그러니까 다시 경기가 이제 활성화되는 그 상황인데 그 당시에도 사실 예대율이 다 찼으면은 뭐 더 크게 박살이 났을 텐데 그냥 달러 유동성의 위기였기 때문에 은행들이 그러니까 망가지긴 했어도 우리나라 경제가 망가지진 않았어요. 왜냐면 개인들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그거랑은 다르게 지금은 개인들도 돈을 다 썼다라는 게 데이터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8년도 보셔도 예대율이 낮죠, 이게. 근데 이때들이 문제인 거예요, 오히려. 이때들이. 근데 이게 경제가 확 커지면서 예금이 확 늘면서 줄었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IMF 때는 오히려 예대율은 낮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대율을 다시 높이기 위해서 이게 금리를 높이니까 예대율이 높아진 거죠. 이게 결국 예금이 들어오는데 이제 그보다 대출을 더 많이 한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경제를 결국 회복시키는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좀 약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왜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금리를 왜 높였냐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뭐 예전에 제 학교 다닐 때 교수님도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배우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교수님이 잘못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이제 뭐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된 정책이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뭐 왜냐면 우리나라가 저기서 돈 더 찍어냈으면 이제 환율이 더 터졌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답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최선이라고 뭐 말하고 싶진 않겠지만 그냥 차선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거기 안에서 또 잘못된 부분도 당연히 있긴 했겠지만요. 아무튼 뭐 중국도 그래서 뭐 통화순수 계속 높아지는 것 자체가 지금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 유동성이 좋지 않다라는 거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 밸류에이션 살펴보면은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일디갭 살펴보면 여전히 금리가 계속 튀면서 좀 쉽게 싸지고 있지 않는 그런 여전히 좀 비싼 레벨이다라고 이 패드 모델로 봐도 생각이 되고요. 좀 긴 시계열로 봐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고, 코스닥은 뭐 좀 차트가 좀 데이터를 못 땡겨왔나 보네요. 뭐 오늘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미국 쪽 보면은 급격하게 주가도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면서 좀 급격하게 조금 더 비싸지고 있는 레벨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 패드 모델로 봐도 조금 더 급격하게 비싸지고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뭐 트레일링 퍼로 봐도 미국 증시 상당히 고평가이고요. 트레일링 PBR로 봐도 뭐 증시는 지금 뭐 상당히 고평가인 영역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금리 같은 경우 미국 쪽이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기대 인플레이션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 부분도 있고 뭐 이제 중동 쪽도 있고 뭐 근데 제일 큰 건 사실 뭐 재정 적자의 영향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실질금리도 지금 계속 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쪽은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 쪽에선 영향을 덜 받고 있지만 환율이 뭐 사실 오늘 1,400원까지 터치를 하면서 지금 계속 파이어를 보이고 있죠. 결국은 어딘가에서 터져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쪽 살펴보시면 수급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S&P 투기적 순 포지션 같은 경우 롱 포지션이 약간 조금 증가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롱 포지션이 살짝 증가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여전히 PBR로 봤을 때는 아주 초저평가라고 볼 수 있지만 기대 수익률을 특히나 이제 금리로 나눈 기대 수익률을 봤을 때는 뭐 저는 여전히 비싼 레벨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수급 쪽 살펴보면은 외국인 수급은 매도가 계속되고 있고요. 선물도 마찬가지고 거의 7월을 고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은 뭐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고요. 긴 시계열로 봐도 수급은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신용잔고를 살펴보더라도 신용잔고 수치도 여전히 너무나 높은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뭐 코스닥도 뭐 여전히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잔고를 코스닥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신용잔고 절대 수치를 보더라도 여전히 한 17.9천억 정도 되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 강도 살펴보시면은 뭐 매번 얘기 드리다시피 지금 트럼프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좋지 않은 이유가 결국 미국하고 유럽 쪽에 중국의 수출이 다 막히는 거거든요. 이제 트럼프 되면서 더욱이. 그러니까 중국이 수출하는 물량이 100이라고 칩시다. 근데 여기가 뭐 아무래도 거의 뭐 한 60 이상 수출을 할 거거든요. 60이 여기를 못 가요. 그럼 이제 얘네가 결국 예전에는 40만 가던 거를 100을 다 그 외의 나라에 수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덤핑을 치겠죠. 이제 80이 100이 됩니다. 그럼 사실 물가는 저는 사실 이런 상품 물가는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외 나라들은. 근데 이제 여기는 좀 약간 물가가 오히려 오르겠죠. 근데 그 외 나라들이 사실 물건이 안 팔리면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나라도 지금 수출 섹터들이 계속 죽을 쓰고 있죠. 특히 뭐 섬유, 의복, 화학 쪽, 이런 전기 전자 쪽 이런 데들이 계속 지금 안 좋은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당연히 부동산 인프라도 지금 안 좋아지고 있고요. 내수 쪽이었었는데. 그래서 내수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 조금 약간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일단 지금 미국도 뭐냥 버티는 거고요. 근데 이제 미국도 사실 결국 재정 적자로 여기는 뭐 무너질 것 같고요. 그래서 다 안 좋겠지만 사실 중국을 덤핑을 치는 그런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가 지금 뭐 가장 안 좋은 거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좀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뭐 매크로 지표 같은 경우에 S&P를 이제 글로벌 GDP로 나눴을 때 뭐 최고점 수준을 계속 지금 뭐 오늘 올라가는 것 치면 뭐 갱신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이렇게 무한정으로 올라갈 수 없다는 걸 감안했을 때 지금 뭐 거의 뭐 고점의 언저리에 계속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가 아니라 이제 수출액 전동 동기비 ISM 제조업 비제조업 봤을 때 비제조업이 그나마 지금 계속 올라가면서 물가를 좀 안 퍼뜨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조업은 계속 좋진 않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표들 보면 여기 롱이고 여기 숏인데, 국고금리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사실 상승하는, 가격이 떨어지니까 숏 포지션에 위치해 있고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폭등을 하면서 롱 포지션, 금도 아직까지는 롱 포지션에 더 가깝고, WTI는 좀 약간 중립적이고요. 삼성전자는 숏 포지션인데 조금 약화가 됐고, 애플은 여전히 숏 포지션, 마이크로소프트 숏 포지션, 엔비디아는 롱 포지션을 좀 약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점수로 환산해 봤을 때 국고는 그럼에도 아직까지 그냥 중립적으로, 장기 추세로 봤을 땐 중립이고요. 근데 뭐 단기 추세로 봤을 때는 이제 조금 슬슬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 이제 슬슬 좀 올라오려고 하는, 그러니까 숏으로 이제 약간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국고 10년도 뭐 일단 장기로 봤을 땐 중립이고요. 미국고도 중립이고, 달러원 같은 경우에는 롱 추세로 다시 돌아섰고요. 금선물은 롱 추세가 조금 약화된 상황이고, WTI 같은 경우는 아직은 중립이고요. 삼성전자도 숏이 조금은 약화됐고요.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중립 추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숏 추세에 더 가깝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롱 추세다.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국고 3년물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뭐 얘기 드릴 건 없는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여전히 금리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고 10년도 뭐 특별하게 뭐 다를 거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뭐 미국고 10년도 뭐 특별하게 뭐 다를 건 없는데, 여기는 뭐 조금 약간 RSI가 과열이긴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다른 점이 있고, 달러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시 급등을 하면서 이제 좀 다시 모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단기 조정은 언제든 좀 보일 수 있는 구간이다. 뭐 금리도 그렇고. 근데 결국 주 추세는 조금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뭐 금 같은 경우도 뭐 계속 벌어져 있어서 좀 조심은 해야 될 구간에 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뭐 WTI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한 모습은 뭐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뭐 지지부진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OBB도 일단 약간 롱 추세로 이제 돌아섰긴 했거든요. 조금 약간 상방이 조금 더 열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죠. 삼성전자는 이제 뭐 벌어지고 다시 이제 좀 모이고 있긴 해가지고 좀 단기적인 반등은 언제든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모습이긴 합니다. 워낙 좀 과매도가 되긴 했었던 건 좀 사실이긴 하고요. 삼성전자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뭐 모습은 뭐 특별할 건 없는 상황이고, 일단 여기는 OBB는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떨어질 때 좀 거래량이 터지는 것은 뭐 계속 조금 약간 부담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좀 증시가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뭐 오늘은 뭐 트럼프 때문에 지금 뭐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 트럼프 이제 당선인 때문에
쉬워 보이지 않는 사실 뭐 장세라고 생각합니다. 금리도 그만큼 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사실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데 거래량은 좀 안 좋을 때 급등하는 건 뭐 계속 좋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하게는 뭐 없습니다. 뭐 특별하게는 없고요.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지수로 넘어가 보면은 뭐 오늘 계속 급등을 하면서 뭐 대다수 지표는 이제 미국 쪽 나스닥하고 S&P는 뭐 다 롱 추세에 더 가깝고 국내 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숏 추세에 더 가깝긴 합니다만 뭐 단기는 그래도 조금 약간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긴 했습니다. 그래서 120분봉으로 이건 추세를 좀 살펴봤을 때 나스닥 120분봉 이건 현물이고요. 현물은 일단 아직까지는 좀 중립이고요. 근데 이게 오늘 현물이니까 이제 오늘 장시작 반영되면 아마 좀 롱 추세로 바뀔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중립이고 S&P 선물도 아직까지는 중립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도 아직은 중립이고 코스닥은 다시 좀 숏으로 바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세가 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봤을 때 일봉은 아직까지는 뭐 나스닥은 여전히 롱이고요. S&P도 여전히 롱이고 네, 요 롱이 뭐 살짝 약화된 거죠. 약화됐다. 조금 이제 70까지 다시 돌아왔고 코스피 200은 여전히 일단 아직까지는 숏 추세인데 이제 숏 추세가 조금 약한 편이긴 한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립적인 수준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봤을 때 뭐 슬슬 뭐 여기도 좀 조심해야 할 구간이 이제 돼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뭐 RSI도 그렇고 좀 과매수 영역에 이제 좀 온 것 같긴 하고요. 120분봉을 봐도 슬슬 이건 뭐 볼린저까지도 닿고 해서 과매수 구간인 거는 뭐 조금 확실해 보이기는 합니다. 좀 과매수는 과매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봉으로 봐도 아직 뭐 모이고 벌어지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뭐 좀 과매수 구간이긴 한 것 같다라는 게 뭐 보여주지만 이거 뭐 차트 때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S&P 일봉으로 봐도 뭐 이것도 특별하게 뭐 이상은 없고 차트 때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은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120분봉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하게 이상은 없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이상은 없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RSI가 쭉쭉쭉쭉 결국은 좀 추세적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이제 그게 좀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봉으로 봤을 때 뭐 일봉은 뭐 특별할 건 없고요. 솔직히 코스피는 그래서 뭐 여기도 그냥 뭐 거래량은 뭐 계속 지지부진한데 조금 내려갈 때 올라가는 게 여기도 좀 기분 나쁜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 뭐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여서 뭐 그렇게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라고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뭐 코인도 그냥 한번 만들어봐서 이제 코인도 한번 살펴보면은 코인도 단기 추세는 뭐 오늘 급등을 하면서 뭐 전부 다 롱 추세로 돌아섰고요. 이제 이더리움도 다 롱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120분봉 살펴보면은 일단 여기는 아직까지는 다 중립적인 상황이고요. 120분봉은 일봉 추세로 살펴봤을 때 일봉 추세는 아직까지 롱 추세, 이더리움도 여긴 중립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120분봉 상으로는 과매수 구간에 이제 진입이 했다. 왜냐면 모이고 벌어지고 됐기 때문에 아주 과잉 과매수 영역에 이르렀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뭐 RSI나 뭐 모든 지표가 다 과매수 구간이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볼린저로도 모이고 벌어지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확실히 일봉상으로도 여기는 과매수의 영역에 이르렀다라고 보일 수 있겠고요. 뭐 나머지는 뭐 특이사항은 없죠. 뭐 RSI는 일단 여기도 과매수 영역이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고요.
이더리움 120분봉으로 봐도 과매수 영역이다. 근데 비트만큼은 아니죠. 비트만큼 사실 그 전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잘 따라가지만 이제 그 전에 그만큼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봉상으로도 여기도 똑같이 비트만큼 과매수는 아니지만 여기도 뭐 조금 그래도 과매수 영역이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차트로 바로 이제 보시죠. 차트로 보면은 국내 쪽 같은 경우에는 결국 뭐 그때 뭐 엔캐리 트레이드 뭐 청산되면서 뭐 빠진다 했지만 뭐 솔직히 제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라고 그때 얘기를 드렸었고, 뭐 그 부분이었으면 다 회복이 됐어야죠. 근데 지금 뭐 회복이 안 되는 걸 보시다시피 그 부분이 아니라 결국 우리나라 수출이 무너진다는 거를 이미 외국인은 이 시점부터 이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정리를 해왔던 거고, 그게 이 추세에 무너졌던 거고, 이제 여기가 보시면 이제 기준선하고 200일이 있고 구름대가 다 몰려 있잖아요. 여기가 참 결론적으로 돌파하기가 힘들 겁니다. 왜냐면 그냥 뭐 간단하게 뭐 추세선만 그어봐도 그냥 매물대들이 그냥 뭐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여기에 지금 어마어마할 거예요. 요 라인에. 왜냐면 요 라인들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물린 데들이 엄청 많단 말이죠. 이 거리량들이. 이 터져 있던 이 거리량들이. 그래서 이 영역에서 사실 넘어서는 게 거의 뭐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오는 순간 거래량 아마 폭발할 겁니다. 그래서 훅 끌어내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 반등을 설사 한다 하더라도 이게 쉽지 않을 상황이다. 국내 쪽은 이미 추세는 깨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뭐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게 돌파가 어려고요, 이 200일 선을. 왜냐면 여기도 계속 누적되는 그런 수급들이 쌓여 있거든요. 여기서 탈출 못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계속 탈출 못했던 사람들이 이 폭풍 수급이 여기 다 몰려 있기 때문에 여기가 돌파되기가 이렇게 계속 어려운 겁니다. 이 테스트 하는 게. 그래서 쉽지 않아 보인다. 뭐 여기도 국내 쪽도 그렇게 보여지고, S&P 같은 경우는 신고점을 이제 갱신을 했습니다. 이제 사실 기준선도 깨지고 하긴 했는데 결국 뭐 이게 마지막이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합니다. 뭐 좀 생각보다 아주 지지부진하게 사실 미국 쪽이 오래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결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국채가 이제 더 이상 쉽게 찍히지 못할 거기 때문에 정말 말미를 저는 온 게 아닌가 싶고요. 볼린저 50으로도 거의 다 찬 상황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 120분모로 봐도 뭐 터치했죠, 이제. 그래서 뭐 이게 뭐 고점에 거의 다 왔다라고 보여지고, 뭐 주봉상 볼린저로도 뭐 거의 다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뭐 거의 더 이상의 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이미 다 왔다라고 보여지고, 뭐 구주봉으로 봐도 뭐 어마어마한 과열이다라고 S&P는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3주봉으로 봐도 어마어마한 과열이고, 그냥 주봉으로 봐도 과열이고, 일봉으로 봐도 과열이고, 뭘 봐도 과열인 상황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를 먼저 넘고 여기를 이제 넘어가냐 마냐, 뭐 요게 뭐 가장 관건일 것 같아요. 이제 근데 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색깔이 뭐 좀 바뀌긴 했는데 검은색으로 다시 바꾸고 클리어하고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주봉으로 살펴보면은 뭐 상당한 과열의 수준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3주봉으로 봐도 과열이고 1주봉으로 봐도 과열이고, 근데 뭐 국내 쪽은 뭐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구주봉으로 보면 기준선 전환선 역전이 되면서 뭐 구름대 지금 뻥 뚫려 있죠.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 순간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고, 확실히 국내 쪽이 더 리스크해 보이는 건 사실이죠. 위험해 보이는 건 리스크해 보이는 게 사실이죠. 여기 130 전환선까지 깨지면 정말 와장창 무너질 만한 국내 쪽은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인 같은 경우 살펴보면은, 코인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돌파가 바이낸스가 사실 안 됐었거든요. 요 살짝 돌파가 안 됐었어요. 오늘 좀 돌파가 되면서 뭐 거의 오늘이 이제 고점이 가까운 모습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좀 약간 올라가고 있고, 기준선을 거의 약간 딛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뭐 사실 좀 과열의 이제 모습이 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좀 더 지켜보기, 추세로는 더 보긴 해야 되겠지만 조금 유인할 필요가 있는 레벨이다라고 보여주고, V코스피는 많이 빠졌죠, 오늘. 그래도 좀 대선이 결국 끝나면서 변동성 좀 많이 줄었고, 미국도 이건 뭐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실제로는 지금 더 빠졌어요. 한 16까지 빠졌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변동성 자체는 지금 좀 줄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길 넘어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많이 올라도 뭐 그냥 요 정도 선에서 다시 이제 되돌리는 선이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도 좀 되돌릴 수 있는 확률이 뭐 높진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좀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고 있긴 하고요. 니케이도 오늘 반등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여기를 이제 넘냐 마냐인데, 여기를 넘어가지는 못하고 결국 여기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여기를 넘냐 마냐의 선에서 뭐 일단 뭐 개인적으로 끝나지 않을까. 괴선도 여기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일단 뭐 생각은 하고요. 유로스톡스도 많이 이제 오늘 반등하다가 결국 되돌렸는데, 여기를 결국 못 넘고 저는 좀 빠질 확률이 아직은 더 높지 않나라고 일단 그냥 이건 뭐 전망입니다만 보고 있고, 항생도 결국 저항선 기준서 역전이 되면서 이 전환선 뚫리면 결국 크게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직까지 저항선 기준선은 위에 있긴 하지만, 여기가 이제 지지가 결국 되냐 마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결국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상당히 이제 폭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도 이제 결국 기준선 지지 여부가 제일 중요한 모습일 것 같고요. 뭐 달러 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안 같은 경우도 뭐 오늘 당연히 올랐죠. 이게 결국 중국 증시도 그렇고 중국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계속 지금 완화 정책을 피려고 하는데, 미국이 이렇게 긴축적이 돼버리면 가능할까에 대한 물음표인 거죠. 위안화가 약세가 가능할까? 그러니까 강세가 가능할까? 뭐 불가능한 얘기라고 보여주고요. WTI도 여기서 이제 구름대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데, 여기를 이제 돌파하냐 마냐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매물은 많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정세적으로 뭐 결국 저는 조금 트럼프가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이란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훨씬 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대사관 때도 당연히 그랬고요. 이제 그래서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보다는 이제 이스라엘 전쟁 쪽을 더 지원할 가능성이 뭐 당연히 더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바로 끝난다 뭐 이렇게까지 보진 않고요. 이게 그냥 아주 단순한, 저번에도 얘기를 들었다시피 이게 지금 단순한 전쟁들이 아니거든요. 결국 약간 종교에 더 가까운, 종교 전쟁이 지금 더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는 뭐 사실 끝나진 어렵다. 근데 이제 힘이 어디에 더 중점적으로 주냐 이거의 문제겠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을 그 전에 다 철수를 시켰던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힘의 배분에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이스라엘 쪽으로 더 많이 가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금 같은 경우도 전환선 좀 뚫렸고 이제 기준선만 남아 있어서 이건 좀 추세를 봐서 좀 안 좋다 싶으면 기준선 뚫리면 저는 파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국고 10년물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구름대 돌파하면서 전환선까지도 돌파하면서 확실히 이제 상승 추세를 조금 타고 있는 모습이고, 미국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130일 기준선까지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완연한 상승 추세이지만 일단 뭐 과열인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국고 3년도 아직까지 구름대긴 하지만 이제 뭐 돌파 직전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 힘을 못 쓰고 있기는 합니다. 이게 계속 힘을 못 쓰고 있어서, 근데 과열은 조금 풀리면서 힘을 못 쓰고 있어서 뭐 가장 뭐 최악의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사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갭 상승을 하다가 많이 이제 조금 약간 되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뭐 여기를 넘기진 전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넘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쭉쭉쭉쭉 계속 갈 수 있는 뭐 사실 지금 추세는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일단 이건 뭐 기준선 깨면 매도한다는 마음으로 사실 롱을 들고 있다면 뭐 그게 사실 가장 깔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뭐 숏을 한다고 쳐도 사실 기준선 깨지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좀 계속 트럼프의 우군이었기 때문에 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과연 뭐 이제 여기를 뭐 전고점을 넘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뭐 사실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뭐 결국 추세가 1번이기 때문에 추세가 1번이죠. 그래서 뭐 전환선 기준선이든 뭐 저는 기준선 깨지면 그냥 미련 없이 파는 게 가장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증시가 추세는 롱인 거는 뭐 분명하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계속 이때까지 이 증시를 지탱했던 재정적자가 뭐 오늘 금리 움직임을 보시다시피 지금 뭐 금리가 아주 급등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상당히 좀 지속하기는 어려운 상태까지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게 이제 터지는 순간 금융시장도 정말 와르르 무너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밸류도 높은 상황에서 금리까지 높아지는 상황에서 수급적으로 돈도 다 말라가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자산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뭐 모든 자산이 뭐 사실 채권 빼고는 다 축제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이제 뭐 2차 전지도 뭐 박살이 났긴 했습니다. 뭐 그런 마이너한 섹터들 제외하고 나서 자산군으로 봤을 땐 채권 빼고는 뭐 다 좋은 상황입니다만 이제 곧 모든 자산이 다 안 좋은 사이클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